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지연에 따른 전국 불안,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그리고 사상 최악의 영남권 대형 산불 등 여당에게 도무지 이로울 게 없는 이슈가 잇따르면서 야당 지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만저만 충격적인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권으로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 57.1%였고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답한 비율은 37.8%에 불과했습니다. 오차 범위 바뀝니다. 19.3%포인트 격차. 네, 교체 여론은 추이가 중요한데요. 보시다시피 지난주에는 53%대였습니다. 그러다가 3.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정권이 연장돼야 한다. 다음에도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한다는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격차는 현재 19.3%포인트인데 오름세 내림세를 보니까 현저하게 올랐고 내렸다는 겁니다. 올랐다는 것은 정권 교체, 내렸다는 것은 정권 연장. 네, 중도층 같은 경우 보니까 정권 교체가 67%, 정권 연장은 28.9%. 네, 이 정도면은 2배가 넘지요? 네.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사실은 리얼미터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른 조사에 비해서 좀 더 표집이 많이 되는 조사로 알려져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7.3%, 지난주보다도 3.7%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36.1%인데 지난주보다 3.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격차가 11.2%포인트, 오차범위 바뀝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직후에 45에서 50%대 지지율을 3개월여 만에 다시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1월 둘째 주 윤석열 구속 이전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때 과표집됐잖아요. 온갖 터무니없는 쓰레기 여론조사를 앞세워서 보수층이 결집하도록 했었던 여론조사 공작이 한창이던 그때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가 더 두드러집니다. 이재명 대표 상승세가 뚜렷했는데요. 여야 총 10명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물어봤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9.5%였습니다. 49.5%. 이게 말이죠, 여러분. 1대1 조사가 아니라 10명을 늘어놓고 골라라 했는데 이재명만 49.5%가 나왔다는 거예요. 50%에서 0.5%포인트 모자랍니다. 여러분, 여론조사하는 말이죠. 투표장에 안 나갈 사람들까지 다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9.5가 나왔다면은 대선 때 압도적 과반 당선도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로 1대1 대결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짐작이 틀림없음을 말해줍니다. 여권 잠룡 4인방과의 1대1 대결 조사를 해봤는데 김문수와 붙어봤더니 이재명 54.1, 김문수 28.5, 격차가 25.6%포인트. 네, 다시 한번 이재명 54.1, 김문수 28.5 이렇게 나왔고요. 오세훈에게는 31.5%포인트로 앞섰는데요. 이재명 54.5, 오세훈 23 이렇게 나왔고요. 홍준표와는 이재명 54, 홍준표 23.5, 한동훈 이재명 54.3, 한동훈 17.2. 이재명 대표는 어느 누구와 붙어도 다 54%대입니다. 54% 박스권에 갇힌 건가요? 이재명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2위부터 5위까지 10명을 대상으로 이제 말하자면 거론하고 이 중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 조사에서 2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여권이었거든요. 그리고 야권은 6위에서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인데 1.8%였습니다. 그다음 7위가 유승민 1.6%, 그리고 8위가 이낙연인데 1.6%, 김부겸 1.4%, 김경수 0.8%였습니다. 이낙연까지 우리 편이라고 해서 이재명을 뺀 야권 다 합치면 5%
정도입니다.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 아니겠습니까? 사법적으로도 죽이려고 하고 또 생물학적으로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어떤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자동 응답을 활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유선이 없어요. 응답률은 6.4%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앞으로는 이 조사 개요를 또 설명드려야 합니다. 조기 대선이 사실상 확정됐으니까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김진, 정규재, 조갑재, 보수의 대표 논객들 이분들이 지금 윤석열을 반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 세 사람은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 그렇지 않아도 전여옥 이 사람은 김진, 정규재, 조갑재가 타락했다. MBC만 신났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의 경우는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에 출마한 일을 거론하면서 그때 컷오프가 됐었는데 2017년이나 2020년이나 컷오프가 됐는데 그래서 원한이 생기다 보니까 윤석열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김진은 윤석열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여옥 씨가. 정규재 전 한국경제논설위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김진과 같다. 정치의 뜻이 있어서 부산시장 선거에 나갔지만은 참담한 득표로 낙선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의 원한을 품게 된 것이고 지금 그래서 윤석열을 비난하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갑재 대표에 대해서는 뭐 대놓고 비난하진 않는데 아마 의정 갈등 이것이 이 조갑재 선생이 돌아선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조갑재, 정규재, 김진이 원한 때문에 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세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서 이렇게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이분들이 조갑재, 정규재, 김진 세 스피커가 윤석열에게 각을 세웠을까요? 이것만으로? 이분들이 윤석열을 반대하거나 이재명에게 도움을 주거나 대놓고 이재명에게 호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은 이 세 사람이 좌경화될 일은 만무하고요. 근데 이 세 분의 주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수가 타락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보수는 이렇게 엉망진창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아울러 실패한 쿠데타임에도 전두환도 안 했던 부하에게 책임 떠넘기기.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윤석열이가. 이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세 사람은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이들이 난데없이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발언을 늘어놓고 있느냐?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박정희를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사실 박정희는 우파에선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는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박정희를 절대 호의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4.19 민주혁명으로 일어선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했고 반민주 독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유신 이후로는 광기에 정적 죽이기에 나섰지요. 주색 잡기에 혈안이 된 채 부하가 쏜 총에 맞아 죽은 인물입니다. 그런 그들이 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을 싫어하는가? 일단 박정희와 달리 윤석열은 실패했잖아요. 그것도 매우 크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전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를 우파는 거의 신으로 모시지만 근데 알고 보면 박정희는 좌파적인 정책을 펼친 사람이었습니다. 조갑재 대표가 박정희 탄신 100년을 맞아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가 추계를 한 것을 보면 2030년에 가면은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남녀 공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된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사는 나라다. 한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고 또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름 아닌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의료보험, 오늘에는
건강보험으로 불리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신속하고 세계에서 모범이 된 새마을 운동도 모범 사례지만 한국의 건강보험도 세계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그 건강보험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최장수 국가를 꿈꿀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건강보험 정책은 대표적인 좌파 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 국민이 다 가입하게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걸 추진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란 얘기죠. 근데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이런 보편적 복지 정책을 효능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이미 실적으로서 그것을 입증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뿐입니다. 코로나 국면 당시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코로나 극복의 길을 보여줬고 이것이 기반이 돼서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하는 견인차가 됐습니다. 그건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조갑재 대표의 발언을 또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이 정도면은 아주 큰 나라인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 세계에서 7번째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이 7나라가 진정한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요사이 입만 벌리면 한국은 양극화다, 소득 불균형이다, 1대 99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 아닌데 어쨌든 이것도 최신 통계입니다. 140개 나라의 소득 분배도를 측정한 최근 자료를 보면은 한국이 평등하기로 랭킹 세계 24위입니다. 평등한 쪽입니다. 이 나라의 평등 지수가 매우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박정희가 평등을 추구해서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가 평등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조갑재 대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제 성장을 이룬 주역하면은 박정희를 꼽지요. 그게 너무 지나친 압축 성장이다. 그래서 재벌과 소수의 자산가들만 덕보는 구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을 최빈국에서 살만한 나라로 만든 주역으로 박정희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했기 때문에 박정희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조갑재 대표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그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성장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역사적 경험상 공정한 나라는 흥하고 불공정이 판치면 망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의 근원적인 이유는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이다. 경쟁이 격화되니 공정에 대한 열망이 커졌고 자원이 불공정하게 배치되니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회 전체의 성장 가능성이 훼손됐다. 공정을 통해 국민이 행복해지고 공동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기에 그 목표를 실현하고 싶은 것이다. 고도 성장기에는 평등과 성장이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됐다. 자원이 부족하니 분배보다는 최대한 모아서 힘 있는 소수에게 몰아줘서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웠다. 구성원들이 혜택도 입었다. 이른바 낙수 효과다.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성장 방법이 바로 낙수 효과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당연히 공정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 사회다. 원인은 양극화, 불평등, 경쟁 심화다. 이런 사회에서는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성장의 길이다. 성장과 공정이 상호 순환하도록 하면 된다. 성장하면 기회가 늘고 경쟁이 완화돼서 공존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공정성 확보가 좀 더 쉬워진다. 지금 상태로는 공정하지 못한 성장도 문제고 공정한 저성장도 문제다. 예, 지금 좌파 우파가 우파는 성장, 좌파는 공정에 치우쳐서 불공정한 성장을 또는 공정한 저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쪽도 국민들의 마음을 적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성장과 공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 세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득이 될 만한 발언을 하는 배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갑재 대표는 박정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지만 씨의 표현에 의하면 박정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렇긴 하죠. 특히 여자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나무, 풀 한 포기까지 사랑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펼친 경제 정책이 결코 부자만 살찌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니까 산림 녹화에 성공한 거 아니겠는가. 산림 녹화
예, 박정희의 살림 녹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지요. 네, 어쨌든 이 조갑재 대표의 발언이니까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림 녹화가 이 산이 푸르면 근사하다. 그림 그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될 수가 있겠는가. 나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네,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 하긴 이재명 대표 산불 피해 현장 가가지고 막 비난과 야유를 당했을 때도 그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화가 많이 날 텐데 그분들의 분노를 먼저 헤아리려는 자세, 예, 대통령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갑재 대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정희는 영웅이었습니다. 이분의 진정한 영웅성은 어디에 있느냐? 혼자서 영웅이 된 게 아니고 동시대를 살았던 한 세대를 전부 다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웅 시대를 열었어요. 북한에는 딱 3사람만 영웅을 자칭하고 있지요. 그런데 박정희는 모두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노년 세대들이 박정희를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박정희가 어떤 나의 정체성을 세워준 그런 주인공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은 당원 주권주의를 앞세워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 물갈이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자른 게 아니라 당원들이 잘랐어요. 효능감 없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발목 잡기에 나섰던 그런 이른바 수박 낙엽 정치인들을 정리했던 것이죠. 낡고 늙은 후보들은 이재명에게 자기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했고 막 흔들기도 했지만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지만 이재명은 자기 권한을 다 당원에게 넘겼고 그렇게 당원들이 공천혁명의 주역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덕에 자긍심을 갖게 된 당원들, 이재명이 12.3 계엄 당시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국회로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탄핵 공면, 윤석열 파면을 날마다 나와서 외치는 시민들, 그들에게 넘치는 주인의식을 부여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평론하는 김수민 평론가, 이분이 TK 전문가지요. 또 보수 정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통찰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재명은 박정희를 많이 닮았다, 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박정희를 많이 닮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그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음식점 허가 총량제, 너무나 자영업자들이 많고 그냥 오픈했지만 얼마 안 돼서 문을 닫는,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치킨집 열었는데 손님이 없어서 결국 문 닫게 되는,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치킨집들이 성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도입할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국가주의적인 발상 아니냐, 이런 비판을 당시 자아냈습니다. 윤석열이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홍준표는 포퓰리즘, 증오 정치의 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친 공격이라고 김수민 평론가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사실 국가가 필요할 때 너무 지나치게 음식점이 많이 열려가지고 모두가 불행해지는 그런 길을 국가가 앞서서 막는다, 이게 나쁜 일입니까? 단지 그 모양이 뭐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닮았다고 해서 무조건 배격할 일입니까? 지금 사실 국가의 기능이 중시되고 강조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배달 앱, 공공 배달 앱을 오픈해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배달 앱의 횡포를 줄이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재명은 국가가 시장과 협력하고 또 성장을 하도록 돕긴 하겠지만 자본이 반칙을 쓰면 국가의 권능으로 바로 잡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국가의 공공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역대 민주정부가 이념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했다면 이재명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유력 스피커들도 이재명을 주목하고 나아가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재명이 김대중의 환생이겠지만 그들에게는 박정희의 환생인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지지율, 이것은 그 시대를 예견한 민심의 요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정희를 닮은 이재명, 그 표현이 좀 적절치 않나요? 그러나 많은 수의 보수들은 이재명에게서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